줌이 생기기 전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입꼬리가 어쩌다 손발이 저리다. 전부 다 뇌졸중 전조, 용상이 아니에요.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유일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의사인 저도 뇌졸중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 생기게 만들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안 생기게 만드는 거죠. 요 내용 정도를 이해하시면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간단한데요. 매일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피크를 치는 평균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심근경색은 우리나라에서 50대 외줄주는 70대입니다. 그러면 엄청 나이 들어 생기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고령화돼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많다는 거지. 다른 연령대에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시는데 조금 예전하고 다른 건 젊은 뇌졸중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희귀 질환자였어요. 모야모야병이라든지 혈관방이라든지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전형적인 동맥경화성 뇌졸중을 30대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보면 몸도 굉장히 비만이 심하고 고혈압, 당력, 고지혈증,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담배 많이 피시고 술도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전혀 절제되지 않고 5년,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20대, 30대도 생긴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신 분들을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내가 막 살아도 어차피 노인 때 생기는 거니까 그때 하면 돼가 아니고 그때 생기시는 분들은 과거를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3, 40대의 자기 봄을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라.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의학적 행동을 해라. 그거를 3, 4시대 해놓으시면 나중에 똥오줌을 격제치라고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 뇌절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혈관방이라는 게 있어요. 방라는 게 뭐냐면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이게 혈관이 파열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손상이 아니라면 혈관이 고개를 돌리면 혈관도 같이 구부러지겠죠? 그런데 혈관이 딱딱하신 분이야. 칼슘이 좀 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구부렸더니 이걸 못 따라가겠대, 혈관이. 그럼 혈관벽이 한쪽이 탁 하고 찢어질 수 있어. 안쪽이 쭉 혈관 결을 따라서 이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혈관벽 안쪽이 이게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겠죠? 혈액이 잘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는 뇌경색을 혈관방에 생긴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 혈관방은 원리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이 혈관이 움직이는 운동 범위를 넘어서서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관절을 좀 과도하게 꺾는 운동들, 요가나 과도한 스트레칭, 필라테스, 적어도 한 40대 넘어가신 분들이 목 부위에 관련된 운동이 굉장히 과도할 때 혈관이 타열이 돼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카이로프라틱, 목 마사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일으킨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운동 범위, 운동 수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혈관의 관절과 연골과 근육은 다 되는데 혈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 운동 보면 과도하게 꺾거나 많이 하시는 거는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무조건 근면이죠. 걱정을 하시는 게 미세먼지를 걱정을 하시고 막 그러는데 흡연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흡연으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걸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주 그냥 미세먼지가 가득 찬 케이지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쁜 환경 오염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라서
흡연은 암이나 뇌절충, 심근경색, 모든 면에서 다 아주 압도적으로 잘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음주를 하시는 거는 기호식품으로서 조금만 하신다면 건강에 감당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까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언더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간에는 치명적이고 뇌의 신경 자체 세포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치매나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했다고 마치 우리 몸을 의화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비과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절중 생기기 전에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본인의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컨디션이 뇌종을 일으킬 순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전조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일부만 생기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입꼬리가 뭐 어쩌다 손발이 저리다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조 증상은 다 틀렸고,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이 생기는 걸 말해요. 관심수가 생겼는데 그게 풀렸으면 전조 증상이에요. 뇌졸중이 생겼는데 혈관이 막혔다가 풀려요. 재수가 좋아서 그러면 갑자기 정상이 돼요. 그게 한 5분, 10분 만에. 그러면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하고, 이 환자는 40% 이상 48시간 이내 뇌졸중이 재발해버리거든요. 병원에 와서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패스트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스트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하는 캠페인인데 F페이스, 얼굴, S, 스피치, 말하는 게 어둔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A, 암, 팔다리 힘이 빠지는 거, T, 시간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를 얘기한 건 뇌졸중 캠페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생겼다 없어지면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은 전부 다 줄 전조 증상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뭘 생각하시냐면 지진이 생기기 전에 새들이 이색에 날아다니고 구름이 이상하고, 지진은 아니지만 지진이 일으킬지 모르는 굉장히 안 좋은 전조를 전조 증상에서 생각하잖아요. 뇌절증, 그냥 뇌절증 증상이에요. 귀에 이명이 생긴다. 그럼 이명이 생긴 뇌절증 환자인 거예요. 그런 뇌절증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명이 생겼는데 나중에 팔다리 마비가 오는 뇌절증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전조 증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혈전이 눈의 중심 동맥에 가서 막혔다가 풀린 분이에요. 근데 눈이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뇌졸중에 눈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왔다 풀렸으면 그분도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게 언제 또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못 살립니다. 재활도 안 되고 포기해야 되거든, 나중에. 그 다음에 후두 옆협에 여기 시각충추가 있거든요. 이쪽에 생긴 뇌졸중은 양쪽 눈에 한쪽에 흐려 보이게 돼요. 양눈다. 왼쪽만 안 보여요. 이걸 시야장애라고 하는데, 그랬다 풀리면 시야장애로 뇌졸중이 오실 뿐인 거지. 제가 전조 증상을 얘기하면서 뇌중 증상에다 말씀드렸는데, 뇌율증 증상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 몸의 모든 걸 관정하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아주 희귀하게 별게 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흔한 것만 일단 패스트로, 페이스암, 스피치만 말씀을 드린 거죠. 뇌출혈은 뇌가 한정된 공간에 있는데
혈액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출혈은 대부분 두통이 있고요. 뇌경색은 두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증상만 생겨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느끼는 만성 두통, 지끈거린다, 심했다, 줄었다, 한다. 그 중에 두통이 고질적이고 문제가 되시는 편두통 환자들도 있긴 한데 그런 두통과 뇌절증은 연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만성 두통은 뇌절중 증상이 아니고 평상시에 두통이 있던 없던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심한 두통이 꽝 하고 생겼다든지 처음에 두통이 생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든지 일상적이지 않는 두통이 갑자기 생겼으면 뇌율중 증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류라고 해서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러다 빵 터지는 거기 때문에 사망률이 5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통은 본인은 정말 착각합니다. 나를 분명히 망치로 뒤에서 누군가 때렸다. 꽝 하고 난 분명히 맞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많고 두통이 생기면서 정실 잃는 분도 많으세요.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내 몸은 내가 안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 몸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만 알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이 피부와 점막에서 느끼는 통증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내부 장기의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페인 센서라고 하는 경보 장치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만성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1단계에 해당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무 증상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2단계에 해당되는 동맥교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도 이걸 우리 보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통증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럼 언제 느끼냐? 뇌졸중에 생겨서 뇌세포가 죽어버렸을 때, 그 뇌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느껴요. 뇌졸중이 발생할 때 그때 본인의 고혈압이 있었네, 당뇨가 있었네, 고지혈증이 있었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인데 50, 60 될 때까지도 자기 몸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신경 쓰지 않든지 아니면 의사가 얘기했어도 계속 거부했든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의 평상시 컨디션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아셔야 돼요. 후유증도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후유증이라는 건 어떤 병이 생겨서 다 낫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뇌졸중은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뇌경색이건 뇌출혈이건. 그럼 뇌세포가 완벽하게 정상세포로 재생이 된다면 후유증이 없겠죠. 그런데 정상세포로 재생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뇌세포는 죽은 세포가 그대로 죽은 채로 남아버려요. 거의 다. 우리 몸에 재생이 안 되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안구 수정체와 연골, 뇌신경 같은 경우는 잘 재생이 안 됩니다. 손상이 심할수록 구멍이 크게 남을 겁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챙긴 뇌졸중 증상이 그대로 끝까지 가진 않아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세포가 재생돼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이 세포가 일을 못한다는 시그널을 받습니다. 신경 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배신, 일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어떤 한 회사로 치면 한 팀이 갑자기 기분 나빠서 다 퇴사를 했는데 옆에 팀들이 유능해가지고 그 일을 갑자기 다 받아가지고 하는 꼴이에요. 이 정상세포들이 굉장히 유능하다면 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어요. 옆에 세포들도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되다 말거든요.
그 회복되는 기간이 보통은 3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꾸준히 좋아지는데 그 이후로는 잘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지다 말고 남은 뇌졸중 증상을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달을 절뚝거린다. 평생 남는 겁니다. 좋아지다 남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유절중 환자들이 처음에 발생해도 경미하게 생겼으면 거의 좋아지지만 심하게 생길수록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남냐? 뇌졸중이 생긴 사람 중에 25% 정도는 완전히 좋아집니다. 본인도 못 느낄 정도로. 그 다음 25%는 본인은 증상을 약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절반은 본인이 얘기하지만 뇌율중 환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 다음 또 25%는 증상이 있어서 환자분이 여러 가지 증상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요. 마지막 25%는 환자의 휠체어를 타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죽거나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뇌졸중 환자의 절반은 정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뇌중 생겼다고 해서 천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정상이 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인 저도 뇌졸중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안 생기게 만들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안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 두려워해야 됩니다. 뇌졸중 전공자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세포의 괴사로 인한 뇌졸중을 말하는 거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이 혈액이 뇌로 홍수처럼 파급되면서 죽는 외세포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혈관이 두꺼워지더니 막혀서 생긴 질환이고 하나는 얇아서 터진 질환이니까 결과는 둘 다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인상적인 상태는 뇌세포가 죽어서 온 환자에 막혔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응급실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자라고 했고 CT를 찍어서 퍼졌으면 뇌출혈. 그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은 하나는 막힌 줄 아니고 하나는 퍼진 줄 아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반대까지 아니면 굉장히 틀려요. 느낌이 그러신 것처럼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그 혈액을 받아야 되는 세포들이 조용히 죽는 질환이죠. 뇌출혈은 터져서 혈액이 마치 여기를 무찌르듯이 공격적으로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뇌출혈이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40에서 50% 정도 사망률을 보이고 외경색 사망률이 5% 미만입니다. 치매라는 병을 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뇌체가 퇴행성으로 망가지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그런 치매가 한 80%. 혈관이 망가져서 뇌세포가 군데군데 죽었기 때문에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 원인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그냥 치매를 일으켜요. 놀랍게도 알사 치매를 보하면 이런 뇌조직에 관련된 치매도 실제로 혈관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이 기여한다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알사며 치매,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돼 있어요. 쓰러지는 환자가 난 뇌졸중이다. 이렇게 쓰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옆에서 봤더니 몸을 못 가는 거, 쓰러진다. 집에서 봤더니 어머니나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그럼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 의식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의식이 없다. 빠른 속도로 코숨을 쉬는지 보시고 할 수 있다면 맥박도 있는지 보시는데 그걸 끝까지 확인하라. 시간 지체할 필요는 없고 일단 옆에 계신 분이나 본인이 119부터 연락을 하세요. 1번. 근데 옆에 사람이 있다. 119 연락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환자분이 심장이 멎기 때문에 의식 손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생이 될 가능성이 한 7% 돼요. 네, 나머지는 다 돌아가십니다. 충격적이죠? 만약에 그때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면 거의 다 살릴 수도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이 있다. 눈을 잘 못 맞추지만 눈도 뜨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고 아무튼 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는 뭘 하시면 안 되고 119만 연락하고 환자분을 편하게 눕힌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뭘 하겠다고 의황청 심환을 먹이거나 손마을 따거나 하는 행동은 약간 방해가 될 수 있고 환자분을 위해서 이게 팔다를 주물러 주기도 하시는데 주물러도 됩니다.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환자분이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119 구구조대도 이 환자가 의식 손상이 생겨서 망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하지 치료를 시작하진 않거든요. 빨리 이송을 하려고 하는 거. 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송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증상으로는 없고 반드시 의학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위험 요인을 알아내기 위한 거는 혈압을 재보셔야 되고 당화혈색을 측정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측정해야만 알 수 있고요. 2단계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맥경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경동맥의 조그만한 동맥경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목동맥의 동맥경화를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동맥경화는 위험 요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목에만 생겼겠냐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당신은 동맥경화가 어느 진행된 사람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큰 혈관이기 때문에 이걸 초음파로 하기 좋다는 거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MRI와 MRI를 찍어보시면 특히 MRA를 찍으시면 머리 혈관을 볼 수가 있어요. 머리 혈관에 동맥 과리가 생겼는지 경화가 있는지 심장 같은 경우는 CT를 찍어서 심장의 관상동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다 보겠다라고 하면 심장 CP와 MRA를 찍고 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다 하시는 건 명백하게 과잉 진료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서 한 40 넘어가시면 경동맥 초음파 한번 해보시고 50 넘어가시면 MRA를 한번 해보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맥 경화가 있어서 이걸 나중에 시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보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지침에 맞춰서 계속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정상인이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다. 그 한 번 찍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처음 동맥경에 있는 걸 진단했다. 그때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려운 병 딱 3개. 암, 치매, 여준이죠. 암과 치매는 평상시 어떻게 살아도 막아야 되는 게 의사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그걸 다 차단한다는 게 인간 생활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뇌졸중은 명백하게 본인이 살면서 만들어요. 살면서 만드는 걸 본인이 이해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인식하면 된다는 얘기에. 그래서요, 내용 정도를 이해하시면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간단한데요. 매일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2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상시에 본인이 하는 생활 습관 1번. 2번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나와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하게 살아라, 적당한 운동을 해라, 골고루 먹어 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도덕책, 윤리책 같은 느낌이 잔소리죠. 잔소리, 그거. 누가 모르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체중을 유지하세요. 본인의 체중이 불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것 정도만으로 일단 기본은 하시는 거다. 왜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목표라는 게 있는데 건강 생활이라는 걸 과정을 목표로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됩니다. 너 왜 제대로 안 먹냐? 너 왜 운동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행동에 대한 잔소리가 되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체중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하려면 내가 자기 주도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거고요.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딱 5가지만 생각하시는데 술, 담배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끊으세요. 그거는 이제 저랑 타협을 해봤자 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끊거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한다면 술 일주일에 1번, 이매, 2잔 이매로 끝내라. 근데 나머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두려워해서 재지 않는 게 제일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당뇨하고 고지혈증 얘기를 하면 1년에 1번 건강검진하실 때 그게 안 들어있으면 당화 혈색소 추가해주세요. LDL, 콜레스테롤 추가해주세요. 해서 당화 혈색소가 6.0%, 0% 넘어가면 나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DL 콜레스테롤이 160 넘어가면 나 고지혈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은 병원에서 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재는 거예요. 병원에서 재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병원에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걸 카콜라민 반응이라고 하고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한 상황에서 그때 두통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 없죠? 막 정신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쭉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성분 때문에 혈액이 올라가요. 왜냐면 혈액을 보내야 되거든요. 각성을 유지하고 이 혈액에 중요한 성분이 다 있으니까 우리 몸이 이거를 해야 되는 방법은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올라가죠. 근데 거기 가서 혈압이 높은 걸로 이제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고혈압은 그렇게 재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아주 편안할 때, 아무 증상도 없고 즐거울 때 본인이 혈압계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 140에 90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셔서 130에 80을 넘는다. 그럼 고혈압인가?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활 습관에선 체중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은 1년에 한 당혈 색소와 콜레스테롤 제압기를 당장 사서 집에서 본인이 재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렵나요? 뇌졸중이 3개이신 분들을 따로 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분의 여생 동안에 1번 이상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절반을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뇌에 재형색이 생길 정도로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많다 얘기 때문에 이 혈관만 문제가 아니라 딴 혈관, 또 문제 생기고 또 터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절중이 생기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의 정상생활이나 이게 목표가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약을 이제 때려 붓게 되죠. 그때는 스타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 얘기한 것처럼 스타틴 포비아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틴을 안 먹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 약품인데 이걸 유튜브에서 다뤄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면서 환자들이 약을 공포로 하게 된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계속 약을 안 드시는데 와서 계속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밌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미 뇌졸중 환자가 되신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의사를 믿고 약을 잘 처방받으시면서 지내시지 않으면 정말 말년에 아주 크게 고생하시게입니다.